군 입대하면 200만 원 월급 받는다.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대남 청년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200만 원을 월급으로 병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즉시 200만 원의 병사 월급을 주겠다고 지난 1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약했습니다. 현재 군 입대하여 짬밥을 먹고 저녁을 앞둔 병장은 67만 원을 받습니다. 진짜로 병사 월급 200만 원이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3배 정도 인상되는 것이죠. 현재 병사들의 월급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연간 2조 1천억 원입니다. 만일 200만 원 월급을 현실화한다면 5조 1천억 원이 더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와우, 이건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시절에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만 아니라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무 지원, 최강 방공망 아이어돔을 조기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실현 가능한 과감한 국방 공약입니다. 19대 문재인 정부에 움츠러 들었던 국방정책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전인 2017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와 한미일 군사동맹도 불참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국방 예산을 아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가부채를 400조 원이나 더 늘어나게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아무튼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에서는 한국의 독수리로 분류되는 윤석열 당선자의 통치 철학은 다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경보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사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당선자 인사를 하고 나서 5시간도 안 된 아침에 윤석열 당선자에게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전화를 걸어 20분간 통화를 하면서 친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로 손잡고 잘해보자는 제스처이지요. 미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그동안 어정쩡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잠시 병사 월급 이야기에서 조금 진전된 이야기입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만일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대한민국과 가장 큰 무역 거래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파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드가 배치된 지난 2016년을 되돌아보면 중국은 당국간 대화 채널을 축소했고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을 못하도록 고강도의 보복 패키지를 가동해 왔었지요. 그래서 서울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관광지가 텅텅 비어버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사드 설치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예산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드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방어를 위해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사드를 충청도 지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드 배치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충청도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사드를 배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8년 전 미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드 한 개 포대 비용은 1조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1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8년 전 비용이니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행보 코디네이터 김용진 교수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2차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철부지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을 쏘아대며 무력을 과시하는 준전시 상황이기에 한미동맹 강화는 필수 안보정책으로 채택되어 과감히 추진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동맹과 군사력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튼튼한 국방력을 갖는 것은 자주 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세계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는 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언발의 제5줌을 노는 시기의 예산 지출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감당하지 못할 과감한 예산 지출은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할 후손들의 등골을 짓누르거나 압사시킬 막대한 빚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만일 병사 월급을 진짜 200만 원으로 인상시킨다면 당장 국방비에 엄청난 인상요인이 됩니다.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이 170만 원, 소위 1호봉 월급은 175만 원입니다. 이들 월급도 병사 월급보다는 더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초급 군간부들에게는 병사들보다 최소 50만 원 이상은 매달 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월급만 인상할 수 없겠죠.
국방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군무원이나 국방부 공무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월급 인상을 요구할 겁니다. 병사 월급보다 못하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병사 월급 인상이 단지 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04만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그리고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영기관 종사자들의 월급까지 인상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화라산처럼 공무원들에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자는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확보된 예산만 충분하다면 이러한 경제적 보상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좋은 대우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부분을 오판하고 공약이라고 추진만 하다 보면 차세대 주역인 청년들에게 국가 파탄이라는 멍해를 지어줄 가능성을 경계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대로 하다 보면 천문학적 비용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국가 부채는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재정으로 병사들 월급을 인상함으로써 국가 채무는 급격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자도 대한민국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돈이 많이 풀리게 됨으로써 좋아질 게 없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인 인플레이션으로 시장 경제는 전쟁 지역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 부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유값과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되던 세계 경제는 더 심각한 장기 저성장 불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06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1년 만에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가 재정으로 엄청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금년 1월이 되자마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11조 3천억 원이나 추경하여 풀어버렸습니다. 당연히 1075조 7천억 원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말았습니다.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을 정치인들이 한 겁니다. 당연히 정부 경제 분야 담당자들 중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2023년도인 내년에는 이 상태로만 지출을 해도 국가 부채는 1183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1299조, 2025년에는 1416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깊은 수렁에 꼼짝없이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이 50%인데 내년에는 53%, 2024년에는 56%가 되고 그 이후에는 국가 채무 비율 기준선인 60%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과감한 외줄타기 서프라이즈입니다. 시한부 폭탄을 헤집고 다니는 겁니다. 18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까지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감당하지 못한 국가 채무가 627조였습니다. 그런데 19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5년 만에 국가 채무가 40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리려고 늘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엄청 아껴 쓰고 조심해서 지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출 통제와 세입 확충이 안 되면 결국 국가 부도라는 엄청난 비극적 사태가 예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아시아의 용이라고 부르던 선진국들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도전하는 만용은 결국 자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 표를 의식해서 내세웠던 공약들을 대폭 손질하고 하루빨리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포퓰리즘 공약들은 과감히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내일 힘을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기를 행복 선진국 대한민국을 꿈꾸는 행복 코디네이터가 호소해봅니다.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모두 파이팅!